세계 10대국 수출이 모두 급락했는데 한국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수출액 누계가 7위에서 6위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6위였던 프랑스가 감염병 여파로 수출이 20% 가까이 급락하면서 얻은 반사 이익으로 분석되었지만 한국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잘 대처하고 극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 유럽의 수출 한파가 극심했지만 한국은 상대적으로 수출 시장 충격이 덜했습니다. 이 와중에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났습니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전월 대비 34억 4천만 달러 증가한 4,107억 5천만 달러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사상 최대 규모로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처음으로 4,1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지난 5월 말 기준 한국의 외환 보유액 규모는 세계 9위였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지난 5월 화해를 제치고 글로벌 휴대폰 시장 점유율 1위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이는 삼성전자의 인도 공장이 정상화되고 주력 시장인 미국과 유럽, 인도가 감염병 여파에서 차츰 벗어나 판매량이 늘고 있는 영향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중국과 인도의 갈등으로 인도에서 중국 제품 불매 운동이 벌어지면서 앞으로 화해와의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2분기 시장에서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내놓을 전망입니다. 비대면 시장이 성장으로 PC와 서버용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늘어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기록한 것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2분기 매출 추정치는 19조 1천억 원, 영업이익이 5조 4천억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2분기와 비교했을 때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18.6%, 58.8%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었습니다. 또한 SK하이닉스도 주력 분야인 디램의 가격 강세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반도체계를 뒤집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삼성과 정부의 지원을 받은 한 국내 연구진이 새로운 반도체 기술을 개발해냈습니다. 지난 1일 이준희 울산과 기술원 교수팀은 원자간 탄성작용을 상쇄하는 물리현상을 발견하고 이를 반도체에 적용하는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지난 1일 세계적인 국제학술 권위지 사이언스에 실렸습니다. 이 연구에서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집적도를 1000배 이상 향상시킬 수 있는 이론과 소재가 개발된 것인데 이를 이용하면 손톱 크기의 무려 500TB를 저장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500TB 용량이면 고화질 영화 6만 개가 넘게 저장할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이준희 교수는 개별 원자에 정보를 저장하는 기술은 원자를 쪼개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고의 집적 기술이라면서 이 기술을 활용하면 반도체 소형화가 더욱 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경쟁국들이 한국의 반도체를 따라잡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이 기술을 활용한다면 한국의 반도체는 또다시 반도체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꿔놓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개선되는 것은 다양한 분야에서 확고한 기술 리더십이 있기 때문이라며 향후 추가적인 매크로 위기가 오더라도 이익 방어력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은 이러한 확고한 기술 리더십을 지키기 위해 더 빠르고 과감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등 차세대 신기술 분야의 핵심 인재 채용을 크게 확대하며 초격차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1일 올 상반기에만 반도체 설계, AI 분야의 박사급 인력 500여 명을 채용했다고 발표했는데 올 연말까지 석박사 인력 채용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000여 명을 채용할 방침입니다. 또한 최근 현대글로비스가 유럽 최대 완성차 제조사 폭스바겐그룹과 5천억 규모의 5년간의 장기 해상 운송 계약을 맺었습니다. 폭스바겐 아우디, 포르쉐, 벤틀리 등 폭스바겐 그룹 내 전 승용차 브랜드를 유럽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해상 운송 계약입니다. 이번 계약은 현대글로버스가 글로벌 완성차 메이커로부터 따낸 해운 계약 중 사상 최대로 현대글로버스가 2008년 자동차 운반선 사업에 진출한 이래 글로벌 완성차 메이커와 체결한 사상 최대 수주 실적이었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그동안 일본계와 유럽계가 과점하고 있는 글로벌 자동차 운반선사 시장에서 유일한 한국계 국제선사인 현대글로비스가 앞으로 시장에 도전하는데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의 운송업이 전혀 다른 국면을 맞게 될 수도 있다는 또 다른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10일이나 단축할 수 있는 북극 항로가 우리나라 부산에서 개척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북극 항로는 태평양에서 대서양까지 러시아 북쪽 해안을 따라가는 항로로 지구 온난화로 인해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서 생긴 새로운 백길입니다.
현재 부산항을 출발한 유럽 운송은 약 35일 정도가 걸리고 있지만 북극 항로를 이용하게 되면 10일이나 단축된 25일밖에 걸리지 않을 전망입니다. 현재 북극 항로는 운항 가능 기간이 7월에서 10월까지 4개월 정도만 가능하지만 세빙 기술이 발달하는 2030년에는 연중 항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감염병 사태 속에서도 수출 시장에서 전혀 위축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외환 보유고 또한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해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면 한국의 제2의 IMF가 올 거라고 보도했던 언론들의 주장이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일본의 경제 보복도 최악의 바이러스도 과감하게 돌파해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전 세계 경제가 모두 극심한 침체에 빠져 있지만 한국은 타격이 가장 적은 나라, 그래서 가장 경제가 빠르게 회복될 나라라고 평가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최근 수출 감소폭이 점점 줄고 있다며 하반기 수출이 좋아질 것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수출은 점점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놀라운 현상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 전 세계에서 한국 제품을 더 많이 찾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라면이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한국 농식품 수출이 지난해보다 4.4% 늘었는데 이를 가능하게 한 건 한국의 라면과 김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올해 상반기 농식품 수출액이 36억 784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미국으로의 농식품 수출이 지난 3월부터 전년 대비 매달 30% 이상 증가하며 대중국 수출액을 추월한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영하 기생충의 흥행으로 한국 라면이 각광을 받고 있고 이로 인해 지난해보다 무려 52.1%나 증가했습니다. 아시안권이 아닌 미국에서 한국의 라면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것은 지난해 BTS와 영화 기생충 등 한류의 영향이 절대적이었습니다. 또한 최근 넷플릭스에서 사랑의 불식작 등 한국의 드라마들이 미국 시청자들에게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한류의 영역은 더욱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BTS에 이어 최근 앨범을 낸 블랙핑크의 인기가 예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블랙핑크는 기네스 세계 신기록에 5개 부문을 동시에 등재했습니다. 지난 2일 기네스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하위 라이크 때 뮤직비디오는 첫날 8,630만 뷰로 공개 24시간 내 유튜브 동영상 최다 조회수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번에 블랙핑크는 컴백하면서 중독성 높은 노래와 화려한 퍼포먼스로 눈길을 끌었지만 이 못지않게 전세계 주목을 받은 것이 한복 의상이었습니다. 세련되게 개량된 한복은 블랙핑크 멤버들과 노래에 절묘하게 어울렸으며 전세계인들은 하나같이 멋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일본 네티즌들은 보통 동양풍의 옷을 보면 기모노를 생각하는데 이번에 블랙핑크가 한복을 입고 나와 앞으로 한복이라고 기억이 남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다른 일본의 네티즌들은 한국의 한복을 깎아내리고 한복이 화려한 건 일본이 염색 기술을 가르쳤기 때문이라고 흠집을 냈습니다. 전세계 팬들은 블랙핑크의 한복을 보고 환호했지만 일본의 일부 네티즌들은 애써 트집을 잡았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보았듯이 일본에서는 아직도 한국을 깎아내리고 내려보는 인식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베 정권이 한 수출 규제 또한 자신들보다 못하다고 여긴 한국의 급부상을 막으려는 시도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한 커뮤니티에서 최근 수출 규제에 관련된 기사에 댓글이 달리며 지금의 사태를 각성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 기사 "일본은 왜 한국에게 완패했는가가 한 커뮤니티에 올라오자 일본 네티즌들은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아베가 혐한을 이용해서 내국과 격차를 벌리는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이제는 과거 민주당 정권보다 심한데 아직도 내 우익은 민주당보다는 낫다고 믿는다. 수출 규제에서 한국이 곤란해지면 작전 성공이지만 반대로 한국이 국산에 성공해서 일본 기업만 손해봤다. 총리 관저와 경제산업상의 전망은 아니었었다. 뭐 조선도 반도체도 가전도 한국에 늘 좋았는데 완패라고 해도 아무 생각도 안 든다. 항상 그래왔잖아. 마이니치 기사가 마음에 안 들지만 멍청한 짓이었다는 건 틀림없다. 일본은 가볍게 한국을 위협해볼 생각이었다. 결과는 일본 불매운동에 일본 방문객 전멸, 대체품 조달, 가볍게 위협하는 것 때문에 일본은 얼마나 피해를 입었나. 또한 서구 동맹국의 지지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일본의 수출 규제한 품목을 미국 메이커가 한국에서 생산하게 되는 바보 같은 상황이 되어버렸다. 1년 전 수상 관저에서 노린 것은 수출 규제하면 한국의 반도체 제조 라인이 멈추고 한국이 울면서 매달린다였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정상 가동하고 있음. 이 정책 만든 녀석 잘라라. 결국 일본 정부의 행동은 아무런 이익도 얻지 못했다.
한국의 산업이 성장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도와줬고 앞으로 한국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줄여줬을 뿐이다. 1년 동안 1조엔의 국익을 날렸고 그 손실은 지금도 늘어나고 있다. 아베가 퇴진하면 바로 사죄하고 수출 재개할 거니까 초조해할 필요 없다. 마지막으로 한 일본 네티즌은 일본인답게 유도에 비유해서 표현했습니다. 한판 노리고 덤비다가 한판으로 패하는 건 유도에서 자주 있는 이야기다. 일본의 아베 총리가 삼성을 너무 얕잡아봤습니다. 일본산 반도체 소재가 없으면 삼성이 반도체를 만들지 못할 것이라는 아베의 꿈은 이미 산산조각이 나버렸죠. 현실은 이렇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아베는 자기들이 설득할 때니 다른 국가를 통하거나 한국에서 생산해서 공급하게 해달라고 빌고 있습니다. 전생의 아베 총리와 일본 기업들은 원수지간이었던 것이 확실해 보이네요. 자, 그런데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자잘한 일본의 피라미 회사들은 다 제껴두겠습니다. 이 정도 규모 회사들은 망해도 일본 경제에 전혀 타격이 없다는 것이 일본 정부와 일본 찬양론자들의 주장이죠. 따라서 이 정도로는 아베 총리와 추종자들에게 어떠한 변화도 기대하기 힘들 겁니다. 그러나 일본의 대기업들이 삼성에 의해서 망할 수도 있다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지금부터 두 개의 일본 회사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미 삼성에 탈탈 털린 기업과 지금 열심히 털리고 있는 기업. 먼저 이미 망해서 대만에 팔려간 일본 대기업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 삼성의 첫 폴더블 칼라폰이 나오던 시절 기억하시나요? 당시 샤프의 전자사전은 핸드폰 보급률과 비슷했을 정도로 정말 인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에 삼성의 갤럭시 스마트폰이 등장하고 전자사전은 유물이 되어버린 시점부터 사실상 샤프에게는 대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후 삼성의 기술력에 밀려 결국 망해버린 샤프는 2016년 대만의 흥하이 그룹에 넘어갔습니다. 현재 샤프의 최대 주주는 흥하이 정밀공업으로 지분 41.6%를 보유하고 있고 2대 주주가 폭스콘 테크놀로지로 12.1%죠. 참고로 애플의 아이폰을 대신 생산해주고 있는 폭스콘은 홍하이 정밀공업이 보유한 자회사입니다. 대만의 홍하이 그룹이 이렇게 샤프를 꿀꺽한 이후에 샤프의 총 직원 43,000명 가운데 7,000명을 잘라버리는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하였죠. 자, 오늘의 두 번째 주인공도 이미 삼성에게 영혼까지 탈탈 털려버린 샤프와 비슷한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대기업 도시바. 사실 이미 너무 심각하게 데미지를 입어서 대기업이라 부를 수조차 없게 되어버렸죠. 일본의 극우 세력들은 도시바를 이렇게 부릅니다. 삼성의 기술을 도둑질 당한 안타까운 기업. 자, 여기서 팩트 체크를 해보자면요, 도시바가 안타까운 기업이라는 것밖에 팩트가 없습니다. 도시바가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오게 된 것은 삼성에게 도둑질을 당해서가 아니라 삼성의 기술 개발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는데도 쓸데없는 자존심을 지키기 바빴기 때문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속도의 성장을 보인 삼성과는 다르게 기술의 변화가 심각하게 느렸던 도시바는 이미 오래전부터 실적이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주가 조작을 하고 싶었던 것인지 이놈의 쓸데없는 자존심을 세우려고 했던 것인지 무려 7년 동안 회계장부까지 조작하면서 실적을 부풀렸고요. 결국 2015년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 8명이 모두 사직서를 썼죠. 이후 2016년 도시바는 마이너스 6조 원이라는 영업적자를 기록하게 됩니다. 당시 도시바의 기업 가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3분의 1토막이 났죠. 전자 부분은 삼성에게 기술력에서 완전히 압도당해버렸고 회계 조작까지 세상에 들통난데다가 미국에서 벌인 원전 사업이 그야말로 폭망해버리면서 도시바는 현금이 절실하게 필요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2015년 4조 원이 넘는 적자가 2016년에는 5조 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하자 자신이 가진 보물들을 팔아야 했습니다. 지난해 도시바 PC 사업부를 일본의 샤프에게 아니죠. 일본에 본사가 있지만 대만에게 팔린 샤프에게 팔아버렸을 뿐만 아니라 미래산업의 핵심이라 불리는 이 메모리 반도체 사업까지 지분 60%를 다른 국가들에게 넘겨버렸습니다. 디램과는 다르게
전원이 꺼져도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낸드 플래시가 메모리 반도체의 꽃이라 불리며 고속 성장 중인데요. 여기 보시면 삼성이 34.9%로 1위, 도시바가 18.1%로 2위, 한국의 SK하이닉스는 10.3%로 5위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도시바가 돈이 없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결국에는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 미래지향적 산업의 지분 60% 정도를 SK하이닉스와 애플 등이 포함된 한미일 컨소시엄에 매각한 것인데, 이 중에서 SK하이닉스는 약 4조 원을 투입해서 지분 15%를 확보하였습니다. 도시바가 이렇게 자신이 보유한 보물들을 팔아버리면서 급한 불은 껐는데, 조금 있으면 샤프가 대만에 팔려간 것처럼 도시바가 통째로 다른 국가 기업들에게 팔려갈 수도 있습니다. 올해 4월부터 6월 3개월 만에 마이너스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하였는데요. 미국 LNG 사업이 엄청난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반도체 가격까지 하락하면서 도시바의 실적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죠. 낸드 플래시 반도체 세계 1위인 삼성을 공격하면 글로벌 공급 물량이 줄어들어서 낸드 플래시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도시바의 반도체 사업이 조금 나아질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아베 총리의 이루지 못할 헛된 꿈으로 이미 여러분들도 알고 있듯이 현실은 완전히 반대의 상황이죠. 일본의 반도체 소재 기업들이 삼성에게 제발 사주세요 하고 빌고 있고, 도시바는 대만에 팔려간 샤프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전 일본 변호사협회 회장의 속이 뻥 뚫리는 소심 발언 들으시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스노미야 겐지 씨는 어제 이런 발언을 합니다.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강제 동원 문제를 둘러싼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가 분명하고, 일본이 지금 당장 철회해야 한다. 한국 대법원 판결을 폭거하면서 비판하는 일본 정부와 일본 정부를 추종하는 일본 언론에게 상권 분립이란 무엇인가 묻고 싶다. 불법 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 이외에도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은 한국의 피해자를 무시한 채 일본과 한국 간의 정치적 타협으로 성립된 것으로 큰